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17년 차에 접어든 40 중반의 평범한 주부 권소영이라고 합니다. 제게는 이제 막 사춘기의 문턱에 들어선 중학생 아들과 여전히 엄마 품을 파고드는 초등학생 딸아이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한 남자와 함께하며 두 아이를 키워온 지난 세월은 때로는 고단했지만 그 자체로 제 자부심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17년이라는 견고한 세월이 단 몇 달 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줄은, 그리고 그 배후에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기괴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남편 우성우는 동네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청가시장에 나가 싱싱한 과일을 떼어오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사실 남편은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남자였습니다. 밖에서는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장님 소리를 들었지만 집안에서는 늘 고압적이고 권위적이었거든요. 특히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곤 했어요. 제가 어떤 의견을 내면 살림이나 하는 여자가 뭘 안다고 나서느냐며 무안을 주었고, 아이들 앞에서도 제 권위를 깎아내리는 말을 서슴지 않았으니까요. 17년을 살며 남편에게 따뜻한 위로나 칭찬 한마디 들어본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남들도 다 이렇게 산다,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다 제 인생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며 시간적 여유가 생기자 저는 평소 관심이 많았던 베이킹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의 핀잔을 뒤로하고 제가 제빵 자격증을 따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죠.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저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신선하고 맛있는 과일이 듬뿍 올라간 케이크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죠. 남편의 과일 가게 바로 옆에 붙어있는 작은 공실을 얻어 과일 케이크 전문점을 열었습니다. 과일이 듬뿍 올라가는 케이크는 정말 맛있잖아요. 특히나 과일 가게를 바로 끼고 하는 장사다 보니 더 유리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 아이디어는 적중했어요. 시중의 프랜차이즈보다 저렴하면서도 과일이 풍성한 제 케이크는 금세 지역 맘카페와 중고거래 마켓에서 화제가 되었거든요. 나중에는 남편 과일 가게보다 제 가게 수익이 더 높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케이크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남편은 제 성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와이프가 아이디어를 잘 내서 잘 되면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내 가게 과일이 워낙 좋아서 잘 되는 거지 당신 손재주는 별거 없다며 제 노력을 폄하했거든요. 원래도 좋은 소리를 잘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았기에 그냥 넘어갔지만요. 그런데 그맘때 남편은 묘한 취미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타로 카드와 동양 철학, 사주 같은 걸 배우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죠. 노후의 철학관이라도 차려 소일거리를 하겠다는 그의 말에 저는 그저 나이 들어 생기는 공허함 때문이려니 생각하며 그러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배우냐고 하니까 남편은 고향 친구인 용식 씨에게 소개받은 훌륭한 스승님이 있다며 종종 가게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취미가 있어서 나쁠 건 없고 또 뭐든지 배워놓으면 써먹을 때가 있다는 주의였기에 말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주를 배우러 가면 제가 가게를 좀 지키고 그런 식으로 일을 병행했죠. 그런데 사건의 서막은 남편의 통장에서 발견된 의문의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거의 폰뱅킹으로만 하니까 종이 통장은 정리할 일이 없는데 어느 날 모처럼 은행 가서 정리를 해왔어요. 그런데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은이라는 이름으로 종종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 보는 이름이었기에 물어봤더니 남편은 새로 뚫은 산지과일 납품업자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뒤였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핸드폰을 보다가 잠이 들었더라고요. 저는 폰을 치워주는데 문자가 오는 겁니다. 답변 늦어서 미안해요. 좀 바빠서. 늘 고마워요, 성우씨. 매번 이렇게 마음 써주셔서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문자 메시지의 발신인은 이은이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물어봤던 그 납품업자라는 사람이요. 그런데 납품업자와 청가상 주인의 대화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았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얼마나 절절하고 애정이 가득한지 몰라요. 정확히는 남편이 그 여자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그런 다정다감한 모습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또 남편이 그 여자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거나 고민 상담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민도 놀라웠습니다. 와이프가 하는 가게가 요즘은 나보다 잘 돼요. 기고만장한 꼴이 영 보기 힘드네요. 요즘 돈 좀 번다고 성우 씨 무시하던가요? 여태까진 성우 씨 돈으로 호의호식했으면서 그러면 안 되죠. 뭐 거들먹거리고 그러진 않는데 그냥 내 마음이 좀 그래요. 그전에는 집구석에만 있으면서 내 돈 빼먹는 것 같아서 제 옆엔 내 어디 가서 돈 좀 안 벌어오나 진짜 쓸모없다 싶었는데 막상 저보다 잘 버니까 좀 그렇네요. 자격지심인지 뭔지. 성우 씨 성격에 괜히 그런 감정 들 것 같지 않아요. 성우 씨가 여태까지 가장으로서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왔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그런데 와이프가 케이크 쪼가리 좀 만들어서 돈 좀 번다고 성우 씨를 은근히 무시했나 봐요. 그러니 성우 씨가 속상한 거죠. 좀 전과 달리 목소리 커진 것 같기도 하고. 거봐요. 성우 씨 많이 속상했겠어요. 저는 성우 씨 기죽는 거 싫어요. 성우 씨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고 저한테 든든한 사람인지 아시죠? 고마워요, 은희 씨. 정말 보고 싶네요. 저도 성우 씨랑 같이 있으면 참 좋아요. 보고 싶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갈게요. 마음은 이미 은희 씨 곁에 가 있답니다. 성우 씨 귀여워요. 은희 씨도요. 그 대화들을 보는데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둘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고 제 욕을 하면서 둘 사이의 애정을 견고히 다지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애 키우면서 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일해서 돈도 열심히 버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남편은 자기보다 돈을 잘 버는 저를 원망하고 있고 그 여자는 그런 남편의 말에 동조하면서 저를 깎아내리고 남편 듣고 싶은 말만 열심히 해주더라고요.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사실, 게다가 나를 이렇게 생각했다는 사실, 정말 배신감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이은이라는 여자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눌러보았습니다. 긴 생머리에 가녀린 채고 누가 봐도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청순한 모습이더라고요. 저와의 결혼 생활인 17년 세월이 무색하게도 남편은 그 여자에게 완전히 빠져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 중간중간 타로니 사주니 어쩌고 하는 걸 봐서는 이 여자한테 배웠나 보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니 남편이 타로랑 사주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족들에게 더 무심해졌습니다. 원래도 가정적이고 다정다감한 사람은 아닌데 근래 들어 만사 귀찮아하고 애들이 무슨 말을 해도 잘 듣지도 않고 집에 오면 거의 잠만 자고 저는 저 사람이 나이 들어서 체력이 안 좋아졌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온통 이은이라는 여자한테 빠져서 가족들은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 취급도 안 한 거였어요.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민 저는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우 씨라고 묻는 그녀에게 저의 모든 울분을 쏟아내며 제가 알고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그 소란에 잠에서 깬 남편은 제 모습을 보더니 사과하기는커녕 휴대폰을 빼앗아서 끊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너는 뭐 하는 건데? 이은이 이 여자는 뭔데? 이 미친 인간아! 아씨, 어디라고 전화해서 이렇게 쌍욕을 해? 쌍욕만 하게 만나서 머리끄덩이 다 뽑아놓을 수도 있어. 뭘 잘했다고 큰소린데. 남편과 제가 큰소리가 나자 아이들까지 놀라서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눈이 뒤집히고 제정신이 아니었죠.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질러? 자식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아이들이 무슨 일이냐고 걱정스레 물었고 남편은 아이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방으로 들어가라고 생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 바람에 애들도 놀라서 방으로 들어가고요. 뭘 잘했다고 애들한테 소리야 소리는. 아우 이씨. 남편은 손찌검까지 하려는 겁니다. 바람핀 주제에 나 치려고 오냐 쳐봐라 어디 쳐봐. 진짜 질린다 무식한 여편네. 나 너같이 무식하고 억척스러운 여자랑은 더 이상 못 살아. 진짜 신물이 나고 너무 지겨워. 그 얼굴 보는 것도 역겨워. 남편은 그렇게 저한테 폭언을 퍼붓더니 차키를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폭언에 혈압이 올라 자리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어디 가냐고 악을 써도 문이 부서져라 닫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제서야 아이들이 나와서 울었고 저는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너네한테 이런 꼴 보여 미안하다고 하며 꺼이꺼이 울었죠.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남편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가게 문도 닫아버린 채 증발해버렸죠.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과일 가게 셔터를 올리고 제 가게와 병행하며 독하게 버텼습니다. 저도 남편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솔직히 너무 정남이 떨어지고 마음 같아선 당장 이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들도 있고 어쨌든 남편과 대화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기다렸는데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오더라고요. 어딜 갔을까, 그 여자한테 갔을까, 정말 심란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 황당하게도 남편이 몰래 집에 들러 이혼 서류와 편지를 놓고 간 겁니다. 껍데기 같은 책임감으로만 살기 싫다. 영혼이 이끄는 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으니 이혼해줘라. 기가 막힌 내용이었습니다. 욕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는데 10번 만에 겨우 연결됐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무리 여자한테 미쳐도 네 옆에서 고생하며 살아온 와이프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사람이냐. 자식 생각도 안 나느냐. 뭐에 씌었느냐. 고래고래 악을 쓰며 울부짖었습니다. 너무 화나고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 마음은 편지에 다 썼다며 이혼할 생각 있으면 문자 남겨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고선 또 자취를 감췄습니다. 미친 인간이구나 싶고 저도 그때부턴 그냥 알아서 하라는 심정으로 말았습니다. 과일 가게는 저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고 문을 닫아둔 채 제 가게만 신경 썼습니다. 저도 이미 마음은 이혼이었어요. 남편이 저렇게 나오는 걸 보니 대하고 뭐고 끝장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혼 후 아이들 키우고 살 거면 저도 제 살 걱정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무려 5달이나 지났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연락도 안 되고 거의 실종 상태에 가까웠죠. 시부모님은 애 같아서 남편을 찾아다니려 하고 저를 원망했습니다. 네가 얼마나 남편을 들볶았으면 저 착한 애가 집을 나갔겠느냐며 저를 탓하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시부모님에게도 남편이 나타나면 이혼할 거라고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연락이 안 되자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남편이 너무 괘씸해서 이혼하고 싶기도 한데 연락이 안 되니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민 끝에 거금을 들여 흥신소에 남편을 찾아달라 의뢰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갈 즈음에야 흥신소 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을 찾았다고요. 그런데 상황이 아주 묘하고 위험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죽고 못 사는 내연녀랑 신나게 어디서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황당하게도 남편이 있는 곳은 깊은 산속 외딴 곳에 위치한 정체불명의 기도원이라는 겁니다. 남편은 종교가 없는데 왜 기도원에 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황당해서 진짜 제 남편이 맞냐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장이 사진을 보내줬는데 5달 만에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헬쑥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변하긴 해도 제 남편이 맞긴 맞더라고요. 옷도 어쩐지 낡아 보이고 수척해 보이고 눈도 텅 비어 보이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흥신소 소장의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지켜보니 그냥 일반적인 기도원도 아니고 좀 이상한 종교 집단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남편 말고도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남편과 몇몇 사람들은 산에 있는 밭에서 내내 일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즉시 시부모님과 시동생에게 알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사색이 되어 시동생과 저와 함께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 올라가 도착한 그곳은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기묘한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의 중심에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눈빛만은 형령하게 빛나는 한 중년 남자가 있었는데 그 기도원의 대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남자 바로 옆에는 남편의 휴대폰 속에서 보았던 그 여자 이은희가 있었습니다. 이은희는 사진 속 청순한 모습과는 달리 그 대장이라는 남자의 오른팔 역할 같기도 했어요. 남편은 그곳에서 온종일 밭일을 하고 여러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울며 성우야 제발 집에 가자고 매달렸지만 남편은 멍한 눈으로 나는 여기가 편하다. 은희 씨와 대표님 곁에서 내 영혼이 정화되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말만 하면서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세뇌라도 당한 사람처럼 그러는데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 대표라는 남자도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죠. 저희는 누구도 강제로 붙잡지 않습니다. 본인이 남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저는 그 이은이라는 여자에게 따졌죠. 당신 내 남편하고 바람 폈지? 하지만 그 여자는 당황도 하지 않고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성우 씨와 저는 친구 사이이자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이예요. 무슨 도움? 내 남편이 서로 보고 싶네 그립네 했잖아. 친구 사이에 당연히 보고 싶고 그리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성우 씨와 저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 가르쳐주고 도움받는 그런 사이일 뿐입니다. 라면서 웃는데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남편과 그 여자의 대화를 다시 보니까 놀랍게도 남편만 그 여자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 여자는 교묘하게 선을 지키긴 했습니다. 상간소송도 안 되게끔 말이죠. 그리고 그 여자의 모습을 보는 순간 알겠더군요. 이은희는 남편과 바람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남편은 이은희한테 푹 빠진 것 같은데 이은희는 철학 공부라는 핑계로 남편을 이리로 끌어들인 것 같았어요. 물론 강제로 끌고 온 건 아니었겠지만 오도록 만들었겠죠. 저는 차분하게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당신 이혼 원한다고 했지? 이혼해줄게. 대신 지금 당장 법원 가서 서류 정리해. 그거 끝나면 당신 알아서 살아. 그 말은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찾은 이유는 이혼을 하기 위해서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어떤 구실이라도 만들어야 남편이 따라 내려올 것 같았습니다.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죠. 이혼이라는 단어에 남편의 눈동자가 잠시 반짝이더군요. 진짜 이혼해줄 거야? 그래, 나도 당신이랑 더 살고 싶은 거 아니야. 이혼해준다고. 그렇게 남편은 저와 시부모님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남편은 단 한 번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려온 후 시부모님은 남편을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남편은 이미 그곳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 같았거든요. 성우야, 네가 정신을 어디다 두고 이러고 있어? 정신 좀 차려라. 애들 생각은 안 해?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저랑 이혼 서류만 접수하고 다시 올라간대요. 그렇게 일단 가정법원에 도착해서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위해 당분간 남편은 시댁에서 지내기로 했죠. 하지만 남편은 저랑의 이혼 접수와 재산 분할 협의가 끝나자마자 다시 그 기도원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시부모님이나 시동생이 말려도 무조건 올라가겠다고 했죠. 그렇게 남편은 저와의 이혼에 관해서 정리가 되자마자 가족들이 말리든 말든 다시 그 산속 기도원으로 도망쳐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이혼은 하지 말고 아들 좀 살려주면 안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도망간 남편 찾아내서 설득하고 내려오게까지 하고 그럼 제 할 일은 다 한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 온갖 막말을 일삼은 남편이 저라고 좋겠나요? 저는 시어머니에게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이제 서류 정리도 했겠다 남남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이대로 형을 포기할 수 없다며 삼촌들과 친척들까지 동원해 실종 및 강제연금, 사이비 종교에 의한 재산갈취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게다가 경찰들을 대동하고 기도원을 가기도 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익숙하다는 듯 우성우 씨는 본인의 자유의지로 이곳에 있는 것이다. 데리고 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나왔답니다. 오히려 제 남편은 안 간다고 버텼는데 여차저차 설득해서 데리고 온 모양이에요. 그렇게 끌려 내려온 남편은 곧바로 정신의학과 치료까지 받았는데요. 망상 증세가 심하고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받았는지 자아 상실이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어떤 여자한테 푹 빠져서 도망간 줄 알았는데 이런 일까지 휘말리다니 너무 기가 막혔죠. 그 뒤로는 시댁 식구들이 남편을 돌보는 것 같고 남편이 운영하던 과일 가게는 결국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5달 동안 쌓인 임대료와 청과시장의 미수금, 그리고 그 사람이 이은희에게 송금하느라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사소한 빚들을 정리하기 위해 시부모님은 가게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 난리통 속에서도 제 가게 문을 열고 일을 하고 있어요. 제게는 여전히 아침이면 학교에 가야 하는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들을 온전히 내 힘으로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었기 때문이죠. 남편은 그 병원에서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집중적인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좋아졌고 지난날의 자신의 행동에 대해 큰 충격과 자괴감도 많이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가끔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걸어 성우가 너무 후회하고 있다며 조심스럽게 재결합도 얘기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은 안타깝지만 어쨌든 저에 대한 자격지심과 열등감은 그 여자와 별개로 그 사람의 진짜 감정이었어요. 자기 옆에서 열심히 살아온 와이프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고 깎아내리고 언제든 저와 아이들을 떠날 준비를 했잖아요. 남편의 진심을 안 이상 저희 관계는 끝났습니다. 이제 많이 호전됐다고 하니 다행인데 저랑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끝난 사이입니다. 아이들도 아빠에 대한 실망이 커서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중에 커서라도 아빠가 보고 싶다면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하지만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받은 상처도 크거든요. 저는 제 뜻 분명히 전했으니 다시는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차가운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 후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곧 고등학생이 될 아들은 몰라보게 의젓해져서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딸도 늘 제 곁을 지켜주며 저를 응원해줍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만 보면 내 지난 결혼 생활이 마냥 헛된 건 아니구나 싶고요.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 제 인생은 이제야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 복잡했던 이혼의 과정은 아픈 흉터로 남기도 했지만 그 흉터야말로 제가 이 거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 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